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드릴 거는 사회재난에 더더욱 가까운 것이에요. 왜 사회재난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회적 재난 관점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왜 사회적인 재난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2019년에 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봄마다 미세먼지가 불어오면 학교 활동, 특히 야외 활동이나 체육 활동이 모두 올 스톱이 돼요.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아주 신형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은 2019년부터 학생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걸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러면 재난사회 제가 한국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찾아나게 된 것은 울리백의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부터예요. 지금 제가 요 아래쪽에다가 울리백의 위험사회론을 정리를 해서, 자, 울리백의 위험사회론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울리백의 위험사회론은 이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후기 근대성 내에서 생산되는 위험은 체계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구성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보다 위험의 분배 및 성장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자, 그리고 근대화의 위험이 계급 및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제적인 불평등을 낳는다. 요거는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자면 위험의 확산과 상업화는 자본주의 발전을 새롭게 끌어올리고 이것은 위험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는 소유할 수 있지만 위험으로부터는 그냥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비정치적인 것이 정치적으로 번화하며 파국이 정치적인 잠재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험사회론에서 제가 논의를 좀 빌려왔는데 이 위험사회론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위험과 해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과학이 점점 발전화되면서 지금 생산의 초국가, 그러니까 공장을 뭐 중국에 두기도 하고 저희 베트남에 두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곳은 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품의 생산이 초국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규모 재난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게 위험 요소가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험 요소가 증가하면서 이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첨단적인 기술로 가면은 첨단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이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잡성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재난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솔직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자연주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단일화시키는 환원주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옆쪽에 지금 이야기한 관점처럼 지금 여기에 제가 자연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실 재난을 단순하게 어떤 자연적인 관점으로 보면 재난은 그냥 대응을 하면 되고 사고는 수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건 보상을 하면 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환원론적으로 생각하자면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습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주의적인 관점은 이런 실증적인 경향은요. 점점 이 복잡한 어떤 재난과 이 재난을 둘러싼 사회적인 것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되고 기술화되고 그다음에 현재 사회에서 재난이 점점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그 재난은 단순히 그냥 일어난 자연적인 어떤 것이 아니죠. 앞에서 제가 미세먼지 이야기를 잠시 했듯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재난의 원인이나 근거도 대단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아주 복잡한 원인과 층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아가서 정치적인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 교육에서도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로 사건이 아니고 사건이 사회적인 재난이 되는 예를 세월호 참사를 들어놨어요.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안산 지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14년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참사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그냥 재난이나 자연재해 모델,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모델로, 로만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특히 학교를 둘러싼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사회적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와중에서 사실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나중에 이 참사를 어떻게 정부와 교육부와 그리고 담당자들이 처리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한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사건으로 번져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그런 문제로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울리백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핵 원자로의 원자로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상당히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탈핵 운동을 하면 원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난이나 위험은 항상 사람들의 생활에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하면서 힘을 지니게 되고 변화를 촉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어떤 책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 보게 된 책인데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레베카 솔릿의 이 페어를 응시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다 쓸 수는 없고 이 페어라고 쓸게요. 또 하나는 존 머터의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나중에라도 혹시 시간이나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건입니다.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조지 부시 시절에 일어났던 굉장히 큰 자연재해였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전례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재난이어서 당시에 온통 이제 뉴올리언즈의 물바다를 일으킨 책인데요. 물바다를 일으켰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사건들을 목격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이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은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난의 사회적인 의미들을 다룬 책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사회화되는가.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처음에 닥쳐왔을 때, 어디에 이제 피해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 그 다음에 피해의 정도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동계급과 흑인이 사는 거주 지역에는 유독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도 유독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사실 코로나가 우리 물론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하지만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태들이 굉장히 많죠. 카트리나 이후에도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그 이후의 복구도요, 훨씬 빈민가 쪽이 훨씬 더 늦게 걸렸다고 해요. 이거를 추적을 해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부에서는 홍수 방제 시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 빈민가에는 홍수에 대한 방제 시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재건에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시 정부의 정책 실패, 국가 실패다라고 규정하고 있기까지 했다고 해요. 또한 이것을 확대해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허리케인 사이클이 빨라지고 허리케인이 없던 곳에 생겨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는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았죠. 그래서 울리백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할 때도 중국에서 물론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을 했지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데 정말 순식간이었죠. 굉장히 빠르게 이 전염병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위험, 어떠한 재난 이런 것들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 지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자연재난이 아니라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그 정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원인 혹은 그 과정 중에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건데요. 우리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후쿠시마 원전이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이후에 이 후쿠시마 원전은 원래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늑장 대응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자로를 해수를 끌어와서 빨리 식혔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늦게 식혔고 그리고 그 해수가 바다에 방류됨으로써 태평양을 완전히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반향은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도저히 불확실한 거죠.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방사능이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재난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제 얽혀서 어느 한 곳에 어느 지역에 국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강력한 힘,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논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학교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에도 조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담임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뭐 행정교사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3 이제 지도 담당 교사 근무도 해봤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렇게 재난이 광범위하고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그 빈도가 그 발생 빈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환경에서는 더더욱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한 때부터 2006년부터 제가 이제 살펴본 학교를 둘러싼 그 사건들 혹은 보고 들은 재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2008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시지 못하는 나이일 것 같은데요.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이제 지금도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간 광우병으로 62명이 영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나왔고요. 이것은 유전자 조작을 한 사료를 먹은 소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 촛불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방하고 뭐 서울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광화문에도 꽉 채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하냐면 제가 2006년에 근무를 시작했으니까 담임 2년 차죠. 고등학교 2학년 담당 담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반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 저 오늘 촛불 시위 나갈 건데 가두세요? 순진한 학생이죠.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려고 촛불 시위 갈 건데 가두세요? 근데 제가 다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 공문이 왔었어요. 저희는 저희 쪽으로 공문이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하라 라고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우병 관련 시위에 학생들이 나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담당한 학생들이 촛불 시위에 이제 이따 나간다라고 하면 가라라고 할 수도 없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학교에서는 좀 위험하니까 자제하라고는 하는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용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들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보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시위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너무 겁나는 거죠. 저는 교육 경력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이면 다 학생입니다.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촛불 시위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고자 했던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정부나 교육부에서 이 학생들이 정치적 이슈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시초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신종플루 팬데믹이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 팬데믹 때는 제가 그때도 고2 남학생반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습니다. 저희 반에. 그래서 8명이 신종플루에 걸렸었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소독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락스를 양동이에다가 희석을 해서 그걸로 전 반에 저희가 45명이었는데 당시에 전 반에 책상과 의자를 전부 닦았어요. 손잡이를 닦으려고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황혼이 지는 오후에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혼자서 그거를 전부 닦았던 소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지금 코로나처럼 다시 이런 유행병이 유행할 줄 몰랐죠. 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때 위생관념이 굉장히 투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손 잘 닦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져서 예민해져서 그 이후로는 저희 반에서는 걸리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맨날 손 닦으라고 하고 막 잔소리하고 하니까. 네. 2014년에 약간 뛰어넘죠. 2014년에는 태안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이 캠프에 참여를 했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심지어는 이 캠프에는 그 자격증을 제대로 갖춘 인원이 12명 중에 교관이 6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자격증 교관. 그 다음에 당시 이제 학생들이 안타깝게 이제 쉬고 있는 그 상황을 교관들이 강제로
이 바닷속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그 바다는 헤엄치기에 적당한 바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말하자면 사지로 모른 거죠. 그래서 5명이나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 이후로 체험학습이 해병대 캠프를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해병대 캠프, 그 다음에 극기훈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런 곳에 입소를 시키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체험학습.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시대는 전혀 아니시니까 경험이 없으실 텐데 저는 요새도 막 뭐 진짜 사나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깜짝 놀래기도 하고 저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는 좀 다행인 일이지만 체험학습 문제는 여전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재난 문제에 대해서, 사고 문제에 대해서. 자, 2014년에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OT를 갔었던 부산 외대 학생 부산 외대 학생이 10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았죠. 이것도 역시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재가 결합된 사고였죠. 왜냐하면 이 마우나 리조트는 이제 그 당시에 대기업이 하고 있었던 이 리조트인데 여기 눈이 많이 와서 습설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체육관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져 내린 그 건물은 원래 공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곳이었고 그리고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설계 도면도 무단으로 변경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재가 결합된 사고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진을 제가 지금 좀 해놨는데 지금은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신종플루 예방존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만큼 인식이 없었다는 거고요.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에 일주기 때 그 같은 기수의 학생들이 이거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벌인 사진입니다. 지금 그 기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마우나 리조트 붕괴. 참 완전히 그 지붕이 붕괴해 내렸죠. 요런 사건 보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요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6주기인데 올해 6주기 때 지금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사진이 띄엄띄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예방 때문에 띄엄띄엄 자리를 두고 앉아 있었고 이번 6주기는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안산에서. 이 세월호 참사는 299명 사망, 그다음에 실종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게 체험학습을 가다가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참사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교육의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전 문제와 그다음에 학교 안전 문제 그리고 이 재난사회 그리고 우리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인지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게요. 자,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 메르스 때는 각급 학교가 다 휴업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휴업 조치를 했고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일주일간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엄청 좋아했죠. 그리고 이 메르스 사태가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지금 데이터가 상당 부분이 미공개됐기 때문에 당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급 학교들이 굉장히 휴업 조치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포항 지진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가까운 데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직접 경험을 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구 경북 학교 및 기관 60개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연기가 됐죠.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예. 이때 수능 준비를 하려면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학교에서는. 근데 한 달 전에 준비했던 거 다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던 비행기도 멈출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인데, 그것이 전부 다, 그것이 이제 미뤄질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거는 요 뉴스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학교 중에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기로는, 절반 이하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학교들의 외벽이 허물어져 내리는, 요런, 문제들이 발견이 됐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앞으로 정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과연 학교는 안전할지, 예.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사상 첫 온라인 4월 개학, 그 다음에 수능 연기,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죠. 그래서 부분 등교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이기 때문에 학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3학년은 계속 쭉 나오고 1학년하고 2학년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 안 나오는 주는 온라인 강의, 실시간 강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 문제를 제가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어요. 제가 2014년 4월 16일 날 저는 이제 고3 담임이었습니다. 제가 고3 담임 경력이 조금 돼요. 근데 고3 담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최근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쫀다는 이야기죠. 막 학생들 네. 학생들한테도 막 공부하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현실을 인지시키고, 막 괴롭히고, 아침에 6시에 나가서 학생 자습하는 거 막 괴롭히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보통 퇴근이 8시 넘어서였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학생들을 좀 더 학교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되게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고3은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와, 그때 고등학교 땐 좋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고3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다시 돌아가기 싫죠. 네. 제 학생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아직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6년 전이지만 제가 아침에 수업을 아침에 9시에 이제 학생들 1교시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저희 반에서 자습을 1시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저희 반에 계속 있었는데 저희 반에 한 학생이 저희 학교가 단원고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단원고 학생과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서로 선후배, 중학교 선후배 혹은 고등학교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반에 동생이, 저희 고3이었을 때 동생이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은 지금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고, 그 학생은 수학여행을 간 거죠. 10시쯤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 학생이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별일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고 힘들죠.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침착했어요. 그 학생은.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이제 학교 교무실에서도 다들 이제 뉴스 화면 창을 보고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 지도를 하고 있다가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학생은 울면서 집에 갔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도 고3이기 때문에 다 수습이 끝나고 꾸역꾸역 학교를 왔어요.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이 저의 그러니까 교사 생활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참혹한 상황도 견뎌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된 상황, 오래 교사 생활을 지속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사라고 하는 건 뭐지? 이제 사진 보시겠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인솔교사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학교 교사들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동아리 학생들하고 그 5주기를 맞이하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세월호의 기억과 약속의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본 거 사진을 잠깐 공유하면서 보실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저희 가깝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빌라 가까이에 사이에 있는 4.16 기억전시관에 갔어요. 4.16 기억전시관은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지금도 보실 수 있고요.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서 설명도 듣고요. 이야기도 듣고 전시물도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의외로 학생들이 이 4.16 참사에 대해서 잘 세부 부분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설명도 하고 하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4월달은 참 아름다운 달인데 이 날은 참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다시 단원고로 갑니다. 단원고에는 4.16 세월호 참사 추모 조형물이 있어요. 이 조형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위에서 보면은 노란 리본처럼 되어 있고요. 그 옆에서 보면 고래가 헤엄치는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이 그 세월호 참사 때 자녀를 잃은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전시관에서 지금도 안내를 하고 계세요. 어머님들이 안내도 하고 계시고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설명을 이제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이 참 맑아요. 그렇죠? 4월달은 진짜 좋은 기억전시관으로 갔어요. 기억전시관에 가서 영상물도 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그 기억교실이에요. 그래서 기억교실에 각 자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놨고 교무실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무실도 그대로 자리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담당했던 담임교사 때 고3 학생의 동생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매년 기억하려고 저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보시면 사실 이런 참사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하지만 교사들과 학교는 항상 이러한 어떤 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학생들의 마음이든지 생활이든지를 케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통해서 처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활동을 참여하면서 학생들도 느끼는 바가 많았고, 또 이제 저도 학생들의 반응과 어머님들도 만나보고 지금 안산에서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안내만 드리고 소개만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시대의 학교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약간 무거운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교사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과 수업, 그다음에 평가, 학급 관리, 교육과정 구성, 학생 생활집 상담, 학교 행사, 학생 활동 조직 시행, 학부모 상담, 업무, 행정 업무. 거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매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수업 우리가 이제 그 교과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 많이 하는데 교과 수업뿐만이 아니라 교과 수업의 전문가인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평가, 그다음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학급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지도, 상담, 그리고 학교 행사를 조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새로 재구성하는 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평가들,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 상담이 전부 다 대면 상담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학부모 상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일련의 행정 업무들이 있어요. 보고 자료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다양한 사업들, 이런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학년 담임교사,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담임 업무가 제 일의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은 15, 행정 업무가 1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수업이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잠시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등교인데요. 원래 등교하느라고 영상물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버전입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선생님들이 서서 거리 두기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잘 안 되네요. 안 되고 있네요.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소독제를 짜주세요. 이 바닥에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서 거리 두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감지 카메라를 통과를 하죠. 지금 저건 옛날 버전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좋은 버전으로 바뀌었고요.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지도를 하세요. 그래서 한 자리 건너서 앉아 있습니다.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조용하죠. 왜냐면 말을 안 하게 시키거든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스티커가 붙여있죠. 그리고 어느 날은 학교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손소독제를 짤 수 있는 기계를 레고로 만들었다고요. 더라고요. 이과생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찍어봤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것을 발명품으로 승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라고 하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박수 쳐줬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일단 학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수업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제가 저희 반에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등교를 하지 않는 기간에 제가 찍어봤는데요. 이런 것도 붙여놓고요. 제발 방역 때문에 다른 학생이 우리 반 들어오지 말라라고 붙여놨는데 제가 포토샵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온을 아침에 한 번, 점심시간에 한 번 잽니다. 모든 학생들이 체온을 재고 그 다음에 장갑을 항상 상시 비치해 놓고요. 손소독제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많이 만지는 교탁이나 그 다음에 학교 들어오는 출입문을 소독을 해요. 그리고 매일 학생들한테 솜을 줘서 그 손을 소독솜으로, 알코올솜으로 닦게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정말 손을 안 씻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장을 샀어요. 그래서 도장을 손등에다가 혹은 손바닥에다가 찍어서 하루 안에 다 지워지게 깨끗하게 손을 닦을 수 있게 이렇게 도장도 사고. 그래서 학교는 지금 방역 업무에 거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못 벗게 하고요.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그거는 10분 쉬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지금 33분인데요. 제가 40분까지 쉬어도 될까요? 네. 40분까지 쉬고 4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제가 빨리 끝내드려야 될 텐데 내용이 조금 뒤에 많이 남아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네, 일단 제가 앞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사회적인 이제 재난 상황에서 과연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반의 이제 상황을 보여드렸어요. 반이랑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올해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올해 특히 고3들은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너무 교육과정도 바뀌고 상황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계속 적응해 왔어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생기부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도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면 정말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또 보면은 천태만상 온라인 강의 유형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던데 저희 학생도 그렇거든요. 고등학생은 물론 더 하죠. 고등학생들은 자율적인 탐구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진짜 실시간 수업인데 과자를 계속 먹고 있거나 전화를 받거나 그것도 마이크를 켜놓고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종례 조회를 제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했었는데 처음 화면을 안 켜고 있다가 어디서 소음이 들려가지고 화면 좀 켜보라고 다 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럼 대체 그래서 제가 엄청 혼냈습니다. 방역을 아주 저해하고 있다면서 제가 혼을 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아마도 지금 도래하려고 했던 어떤 교육적 상황, 변화하는 교육적 상황을 더욱더 앞당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의 모습들을 상당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올해 최초로 정말 4월 개학이라는 걸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학생들과 친해질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을 학교에서는 맡고 있는데요. 학교는 과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4월 달은 정말 혼란의 와중이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발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방역 준비물품이 아무것도 없는데 방역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손소독제, 손소독 티슈, 알코올 티슈가 없어가지고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개인 돈으로 사서 구매를 해가지고 소독을 하거나 이런 일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방역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자체가 되었질 않아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식당 지도를 저희가 거의 한 5분 정도가 매일매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도 하고 그래요. 물론 네, 교사 식사는 그 이후에 해야죠. 지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식당 지도도 하고 앉도록 하고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요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경력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지만 경력이 아주 많으신 선생님들이 처음에 4월 달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소한만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당시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매일매일이 너무 정신없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교사 생활이라는 게 별거 없고 중간만 가면 된다. 너무 튀려고 하지 말고 너무 튀려고 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할 줄 아는 줄 알고 너무 시키고 너무 많이 시키고 너무 못하면은 또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낯이 없으니까 중간 정도만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 교사들의 보신주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은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이런 경험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어떠한 경험이냐면 제가 밑에서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방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매일 체온 측정을 하루에 2번씩 하고 급식 지도가 매일매일 돌아가고 그 다음에 교실 방역 매일 끝나고 난 다음에 문 손잡이랑 이런 것들을 다 소독제로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닦는 것 그리고 학생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매일 앱으로 자가진단을 하고 등교를 해야 됩니다. 자가진단 앱에서 이상 없으면 눌러야 돼요. 만약에 이상 있음이 나오면 등교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잊어먹죠. 저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했니? 빨리 해라. 이게 아마 지난달까지 계속됐을 거예요. 이번 달에 그 앱이, 그러니까 자가진단 앱이 나온 다음에 2학기부터는 자가진단 앱이 나와가지고 푸시를 누르면 학생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덜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꾸러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1학기 때 교육 공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공백이 큰데 집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식자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식자재들이 저희 지금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식자재, 남는 식자재들, 이 소비되지 못하는 식자재들을 이제 원활히 수급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학생들 가정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커요. 왜냐하면 밥을 계속 해 먹여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직장을 나가시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돌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러미라고 해가지고 식자재를 집으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농협 상품권이랑 그다음에
이런 식자재 이런 것들을 식자재를 이제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드리려면 주소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포인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안내도 드려야 되고요. 그 사이트에 가입하셨을 때 학부모님이 가입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가입했을 땐 또 그거를 교정을 해드려야 되고, 영양사 선생님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맞느냐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모든 4월 달에 이 아래에 나오는 모든 문제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어 버린 거죠. 자, 또한 생활지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돌봄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척 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문제였고요. 학급에 학생들을 파악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상황이 매번 오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은 상시적으로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이 뭔가 필요하지 않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외계층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 또한 학교에서 저희가 왜 몸이 안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요양호자, 몸이 어디가 아파서 학교 생활이 좀 힘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또 어떻게 대체를 해줘야 될지. 온라인 수업도 듣기 힘든 학생이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장애 학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학생들이 생겨나서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 또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폭력과 싸움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대신에 사이버상의 폭력이라든지 문제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가 어떻게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학습지도 너무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 학업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난다. 정말 어렵습니다. 학습 부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 이런 해결한 방법이 너무 급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구비가 되었습니다만은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실에 와이파이는 절대 되지 않고요. 학교에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와이파이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와이파이도 없고요. 촬영 장비도 하나도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노트북 한 대인데 노트북은 제가 지금 2016년에 받아가지고 4년째 쓰고 있는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돌리면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라는 발표가 교육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딱 주어진 시간이 교육 시간이 일주일, 준비 시간이 일주일, 2주였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온라인 수업에 전문가가 돼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선생님들은 다들 정말 눈앞이 깜깜하시다고 했고요. 부랴부랴 6시간, 10시간짜리 온라인 수업 그 툴을 다루는 그런 연수를 신청해가지고 듣고 그걸 이용해서 보면서 영상을 틀면서 뭐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저 또한 평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수행평가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뭐 다들 잘들 아시다시피 평가에서부터 학교 생활에서부터 평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지금
말하자면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그 자체가 평가가 되도록 그래서 그 교수평의 일체화가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수행평가, 먼저 구상하고 조직화된 수행평가를 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죠. 자, 또한 이 온오프를 동시에 수업 준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온라인 수업 올리고 일주일 오프라인 수업 하고 있는데 수업 준비를 2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영상 편집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걸 준비하는 두 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행정업무들을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지금 수업을 전면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수업 내용을 올려놓고 녹화한 걸 올려놓고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줌을 제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교육 시간이 따로 필요한데 수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안 되면 계속 전화를 받아서 왜 안 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고등학생인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죠. 또한 이 학습 부진에 대한 불안감이 학생 본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저도 전화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입시 문제, 근본적인 교육 생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능에 해결되지 않으면 수능에 해당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고등학교에선 전부 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입시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중학교까지는 약간 탄력성이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가 되면은 모두 힘들어지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교사들의 냉소주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실패에 대한 학습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권하고 교육감이 바뀌면 정책이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리고 바뀌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책 과정에서 그 교사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루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발표가 선생님들이 나중에 늦게 하셨어요. 항상. 어디가 제일 빠르냐면 맘카페가 제일 빠릅니다. 맘카페에 공문이 쫙 올라오는데 그거를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혹은 반나절 있다가 그렇게 한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대.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정책이 자꾸 바뀌지? 예, 그리고 교사와 이제 교육 주체에 대해서 의견을 듣지 않고 위에서 바로 내려보내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만 그냥 사업 뭔가 바뀌면 또 바뀌어버리겠지. 이런 사업? 현장도 모르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냉소주의, 교사들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지금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제 교육 환경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어떻게 내가 의미 있는 교육 경력을 쌓아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학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난의 모습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교사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을 가장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과 가장 접촉이 가까운 데서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빠르게 실행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이 교사의 역할 수행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리고 교사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혹은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지워야 되는데 잠시만요. 좀 죄송합니다. 상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상호를 이거 가린 게 지워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전단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중고 선생님들을 위한 안심보험이라고 해서 보험 상품에 대한 그 보험 상품을 안내하는 전단지예요. 근데 전단지에 보면은 교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 형사, 행정, 그다음에 이제 교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단체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별로 내용이 다른 보험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들을 들어서 단체보험을 들어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그 교육청들, 시도교육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보장해준다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상품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교육 주체 중에서도 교사들이 분명히 교내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가능한 한 그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뜻이 방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반 학생이 뭐 어디가 뛰어놀다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하냐. 다쳐서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자.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학교 보험으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 한구석엔 이런 거예요. 학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네. 학부모님이 관리 제대로 안 했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민원 제기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모든 불안감이 모든 교사의 마음속엔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내가 최초로 책임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져야 되는 주체가 맞긴 맞는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에서 느끼는 바로는 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사회에 굉장히 만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잘 믿지 못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비인간적이지만 이런 것을 보장해준다는 보험 상품이 팔리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놀래니까 막 주변 선생님들이 이거 보더니 와 이런 것도 있네?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권 침해 상황. 특히 제가 오늘도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신문 기사에서 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그 온라인 그 사이버상의 그
교사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했다. 그래서 교권 침해로 많이 신고를 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를 둘러싼 재난이나 사고 등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지만 실제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힘내서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교육활동이 계속 움츠러들면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 환경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갖다가 긍정적이고 좀 더 정면 돌파를 해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사회의 변화, 일자리 변화도 있고 사회 변화도 있죠. 교육 환경 변화도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교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긴 할 건데 지금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도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지금 논문들에서 몇 가지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발췌 내용에 대한 근거는 아래쪽에 있고요. 이 전통적 시각에서는 교사의 역할은 교수자와 교육자의 역할인데 교수자라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역할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기서 학업생활과 인성을 지도하는 사람, 전통적인 우리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교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중등교사 역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 내용의 전문가이자 학습 지도의 전문가이자 학급 경영의 전문가이자 이런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 강조되고 있다가 앞으로는 또 이게 실천적인 전문가의 모습도 요구된다. 이런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하는 일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더 다르게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상상하실 거예요.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교육 실습을 가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교사들이 하는 일은 학생을 돌보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학생 지도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혹은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교사의 역할로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요, 사회가 교사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신문자료 내용 분석을 통해서 기대 경향을 연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신문 자료를 쭉 보고 그 안에서 내용 분석을 통해서, 사회가 교사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를, 이걸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하신 겁니다.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는 재미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제가 색을 칠한 부분인데 1위가 학교폭력 예방, 2위가 상담 및 치유, 3위가 소통 전문가, 4위가 촉진자, 5위가 보호자, 돌보미, 6위가 인성교육, 7위가 지식교육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사회가 교사한테 요구하는 상은 상담이나 생활이나 학생 생활을 서포트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물론 이거는 신문 자료를 이 팀에서 이제 분석하신 거기 때문에 단면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할 거리가 시사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통적인 지식상, 지식교육의 전문가는 7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돌봄 역할, 보호자 역할, 이런 역할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살펴보면, 사실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보호자 역할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것이 이제 학교와 교사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점점 이제 학교의 역할, 그러니까 공적인 쪽으로 공적 지원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전통적인 역할은 이제 조금 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몇 년 전입니다. 작년 말 정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학교에 그 자해하는 학생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자해 인증샷이 유행이었거든요. 인스타에 이제 올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로 손목이나 손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팔을 자해를 하고 자해한 사진을 업로드해서 또래들끼리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유행으로 번지고 있어서 공분이 올 정도였습니다. 학교 폭력은 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학교 폭력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 이들에 대한 필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점점 이제 공적 지원의 수준에서 이제 돌봄과 보호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학교를 둘러싼 교육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구적 환경 변화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이게 점점 사라질 겁니다. 상시적인 재난의 지구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런 것이 새로운 뉴 노멀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너무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가 생길 정도인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자, 또한 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요. 저성장, 저소득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되어갔습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와 그다음에 전 지구와 또한 이 재난주기 단축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은 죽었다 혹은 교육은 이제 교육 무용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육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시점이죠.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제가 신문 기사를 들어왔는데요. 이 기사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BBC하고 NBC에서 지금 기사가 나온 건데 제가 이걸 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학생은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미시간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온라인 수업 숙제를 못해서 구속을 당했어요.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숙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는 그 작년에 폭행과 절도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호관찰 처분 요건에 이분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조금 겹치긴 하는데 처분 요건에 학업을 제대로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학업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 학생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시작이라고 이 보호관찰 처분 때문에 학업을 수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겹쳤어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숙제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레이스를 감옥에 보냈어요. 소년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그레이스에 대해서 우리도 온라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숙제를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감옥에 보내라.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이다. 차별적이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그레이스의 이야기가 인종차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일화가 저소득 청소년, 이제 그레이스는 ADHD를 앓고 있기도 하고요. 집 자체가 되게 힘든 여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청소년이 정보 격차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적응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뭘 이제 강제하는 판사 때문에 결국에는 소년원에 가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저소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취약고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 이런 약한 고리들은 점점 더 취약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제가 영상은 만약에 나중에 다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인데요. 요건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 아동학대를 당하는 학생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파악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교사들에게. 그래서 이 학생이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도 그것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근데 나이가 좀 있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날 경우에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교사가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몇 번에 걸친 상담을 해야 얘기할까 말까 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청소년기 학생들은 굉장히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학대와 폭력 문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는 잘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코로나 탓 미국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계층이동 사다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개천에서 용날 일은 없다.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뭔가 따라잡을 수 없다. 그 부자인 학생들의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 좀 힘들고 오히려 그것을 학원에서 채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학원도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돈이 있어야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학력이 낮은 학생들은 점점 더 학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학력이 높고 좀 집이 괜찮은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를 사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4번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 지옥이라고 하는 이게 영문 기사인데요. 제목 그대로 홈스쿨링 지옥입니다. 그냥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은 저희 학생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매일 이게 듣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대학생 여러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수업이 띄엄띄엄 안 그렇다고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원하는 수업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수업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꽉 차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스스로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시고 나서 자기 스스로 듣다 보면은 중간에 잠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쌍방향 수업에 늦거나 못 듣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 그 책임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루에 7시간 이상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다?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잘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VDT 증후군이라고 해서 안구 건조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오래 이게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경우에 생기는 증후군인데요. 뭐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거북목, 어깨가 결린다든지, 두통이, 손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후군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진짜 힘들어하세요. 물론 직장에 가시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밥을 챙겨 먹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해야 되니까 너무 그것도 걱정이 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가정에 계신다면은 같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식사를 챙겨주고, 그 다음에 수업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하루 종일 그거를 해야 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 지옥 같다, 집안에 있는 삶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또한 이 교사들도 번아웃 현상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 때문에 정말 잘해보고자 하면서 팍 하는데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 번아웃 현상도 이런 좀 문제점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가 새로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교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지만, 교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교육이나 의료나 식품, 먹거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국에서는 키워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동자라는 거죠. 에센셜 워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하고 돌보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사회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고 돌보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게 발전 위주, 성장 위주의 논리로는 이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성장이 없는 데다가 성과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그렇게 절감하지 못하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는 힘드시지만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학생들이 한번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교육을 받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학생들과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또 아동들의 돌봄 역할을 이제까지 수행하고 있었는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눈에 띄지 않는 영역들, 그러니까 의료나 교육 같은 것. 지금 나름대로 한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유가 메르스 때 그 이후에 한번 큰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비를 해서다라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료나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눈에 드러나지 않고 얼핏 봐서는 성장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욱더 공공 분야에 대해서 의료나 교육 같은 이런 영역들에 대한 지원과 고민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사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나 학생이나 노약자나
또 농촌이나 공단 지역들, 이런 취약한 지역들의 그 분열된 가족 안에 항상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빈곤 문제에 시달리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재난 상황이 일어나거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런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K-방역의 성공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방역도 중요하죠. 하지만 공공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굉장히 영웅적인 의료진의 희생,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다고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역학조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학조사관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개인의 고귀한 희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꼭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그냥 개개인의 희생에 맡겨두고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에 맞는 사회적인 지원, 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도가 동시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들도 지금 선생님들도 물론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다들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지금 고등학생들도 지금 닥친 입시 때문에 힘들지만 아예 그 기회를 잃어버린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꼭 사회화가 필요한 시기에 사회화 과정을 겪지 못했을 때, 혹은 이런 학생들이 필요한 어떤 정서적 발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립돼 있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있은 후에 있고 거기에 또 기반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사실 지금의 학생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요. 그래서 적응도 빠르고 근데 이제 단점은 또한 관계 형성도 쉽고 단절도 쉽다는 거죠.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금방 서로 끊기도 하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생활이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굉장히 수평적이지만 파편적인 이런 관계들이 부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날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로 변화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또 이제는 너와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같이 무엇을 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서로 좋아하는 기호나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끊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도 인간이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서 관계 맺게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서툴고 그 과정에 생겨나는 오해도 많아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도 교사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화 기능은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고 추동할 수 있게, 변화를 추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협동학습에서도 여러분들도
팀플 하시면서 진짜 힘드시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지금 수행평가하면서 같이 팀으로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걸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더더욱더 관계 맺기, 협동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또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단절되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학교 폭력, 그 성폭력 사건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이것이 개별적으로 혹은 전부 합쳐진 형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상에서 무슨 SNS에서 누가 누굴 저격하는데 그것이 성폭력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든지, 학교 폭력이 그 SNS 저격이 학교 안에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형태로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것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학생들의 생활을 지켜보다 보면 그런 일말의 징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학교 문화에도 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이 변화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의문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의문들이 있는가 보시면, 학생의 인권이 지금 높아진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율화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자율화를 경험하신 세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인권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학생들이 권리만 이야기하면서 그 교사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 인권이 높아진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것은 아니죠. 먼저 수평적인 문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자율과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이 일단 필요한데, 실제 학교의 모습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많진 않죠. 그래서 자유롭게 학교 안 구성원들이 모두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해줘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과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실천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회과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비판적 사고력, 실천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려면 학생들은 배우고 실습하고 이야기해봐야 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변화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학교라는 공간은 굉장히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수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권력관계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 모든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 맺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하게 변화가 추동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뭐 여러분들이랑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학교라는 곳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비정치적인 공간이죠. 왜냐하면 모든 공간에서 정치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유독 비정치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교원 노조가 있는데 가입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정당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사가 되면 정당 활동을 그만해야 되죠. 내가 그 정당이 좋아서 가입했는데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약간 고민되시죠? 많은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성원들의 비정치화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할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찰이 학교 구성원들이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실천력과 이제 정치화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는 못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학교를 좀 더 성찰적인 실천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이게 아직도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 혹은 재난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걸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담임교사죠. 이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책임지고 함께 가는 건데 정말 체험학습 때면 항상 노심초사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그러니까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 표준 프로토콜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 그 학교 안전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외국의 특히 미국 쪽이랑 그다음에 심지어는 중국도 그러니까 미국은 논문을 좀 보고 그 실제로 학교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표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아주 간략한 프로토콜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안전 문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되고는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예. 하지만 이 안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담보할까인데 아직은 빠른 대응과 표준 프로토콜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많은 분야에서 그렇겠지만 실제 이 교사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결정 내릴 권한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책임 소재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상하관계가 명확하면 위쪽에 위에서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지만 밑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근데 이제 학교가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조직 측면 차원에서는 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교사가 함부로 움직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어느 경우에 조직에서의 되게 하부 에이전트나 아니면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마련이죠. 그것이 강제화되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교사 스스로는 어떤 성찰적인 이제 실천 혹은 비판적 사고가 거의 불가한 상황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 나 스스로 주도되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너무나도 한정적인 이런 환경에서는 스스로의 효능감을 계속 개발시키면서 자기 효능감을 키워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사 효능감이 점점 저하되고 그러면 결국 당연히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화가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 부분으로 가는데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어떤 교사로서 어떻게 교육활동 안에 참가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기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온 교사의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가 실제 바라는 기능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의 간극 사이를 우리가 잘 응시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가능하면 바꿔 나가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학교와 교사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이제 비대면 수업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직에 나가시게 되면은 아마 비대면 수업은 생각보다 더더욱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프라가 아주 급속도로 1년 만에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이 점점 증가가 될 것이고 수업이 온라인 전환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화가 시행이 되면 더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또한 학교는
이전에 우리 사회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돌봄의 기능이었다면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이런 기능의 강화 쪽으로 요구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권력이 수평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좀 더 다양화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달라져야죠. 근데 이렇게 달라지려면 사실은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입시 중심으로 중고등학교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입시 중심의 제도에서는 어떻게 변화나 변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왜냐하면 입시를 위해서 모든 교육활동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성과 중심이죠. 교육도 대학에 몇 명이 갔느냐, 어떤 대학에 갔느냐, 어떻게 갔느냐. 성과 중심이다 보니까 그 성과 중심 발전 이데올로기의 근거예요. 해서 끊임없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전환시킬 수 있는 논의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도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과교육학의 전문가, 그 내용학의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전달해주는 그 메타교육학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 교과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아주 충실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이런 전달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교사와 교사 간의 협동 혹은 교사와 외부의 어떤 매체 기관들의 협동 혹은 교사와 또 다른 조직들의 협동적인 전문성이 있는 이게 돌봄의 영역이나 아니면은 학교 교육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동적 전문성이나 민주적 전문성. 그러니까 모든 학교 내에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전문성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문성에 대한 탈신화 그리고 협동관계에 대한 좀 더 성찰적인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리 부분에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지금 끝나고 말 변화가 아니라 이례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의 재난 상황,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재난 상황, 이런 상황들은 현재 어떻게 학교가 변화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학교와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위기 상황이더라도 재난 상황이더라도 새롭게 그것을 극복할 힘, 교사로서 스스로 우리의 교육 환경을 스스로 조직해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도 스스로 자율적이고 스스로 어떠한 교사가 되고 어떻게 내가 재난 상황 혹은 학교에 직접 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어떠한 성찰적인 교사가 될 수 있을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실 게 있으면은 좀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네. 제가 좀 우울한 얘기나 힘든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근데 사실 연구 주제가 이런 쪽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나와서 학생들이랑 부딪히면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 훨씬 더 기쁨을 느끼는 시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어려움도 많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더더욱 더 성장의 기쁨을 느끼시는 기회가 많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지금 제가 그 2학년 세계사랑 1학년 사회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두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학령 인구가 너무 주는 바람에 교사가 한 과목만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과목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수업을 올리고 온라인 수업에 지금 녹화를 하세요. 녹화를 하셔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필기를 하는 식으로 녹화를 하시고 설명을 이제 사운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채팅방을 운영을 하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답과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제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사회랑 역사 과목을 둘 다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PPT를 따로 만들어요. PPT랑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걸 그 오픈 채팅방을 저도 역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줌을 틀어놓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으로 필기를 하세요. 필기를 뒤에다가 칠판에다가 필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다 얼굴 오픈하고 출석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설명하게 시키시는 그런 실시간을 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하나는 쓰시고 하나는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틀어주시고 한 문제는 학생한테 풀이를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실습은 다들 갔다 오셨나요? 다들 다음 학기 많이 안 가셨구나. 교육 실습이 되게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실습 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게 학교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교육 실습이 전부 다 막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웬만하면 이제 교육 실습생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제대로 얼굴을 못 봤습니다. 서로 막 비대면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만약에 내년에 나가실 분이면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많이들 그 툴에 대한 공부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만드는 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구글 클래스룸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 구글 클래스룸에 그 과제를 올리고 출석 체크하고 과제 받고 하는 거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학교마다 지금 플랫폼이 달라요. 그래서 아직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는 데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줌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줌은 아무래도 좀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줌을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MS 오피스도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갑자기 툴을 이용하는 기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상 편집을 잘 못했었는데 영상 편집도 되게 빠르게 할 수가 있고 PPT 기술은 여러분들 뭐 잘 하실 테지만 영상 편집이나 이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 툴을 사용하는 기능이 많이 늘었는데 아마 학교에 가보시면은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척척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이 툴 연습들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제가 늦게까지 해서 좀 죄송한데 어떻게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예. 질문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너무 늦은 시간까지 얘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불태워서 우리 교직과 관련된 이런 강의라고 해가지고 와서 열심히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할 텐데 꼭 좋은 선생님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